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제에 크게 관심이 없다가 이제는 불황이라고 하고 또 침체가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 경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매일 이 경제 상황이나 이 증시 등을 체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는 또 어떻게 됐는지 이 경제 상황과 미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 어제는 미국에서 고용 관련 지표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민간 고용 부분이 전월 대비해서 23만 5천 건이나 증가했다고 하고, 이것이 예측치가 15만 건이었는데 훨씬 더 많이 나왔고, 또 전달에 비교해서도 이 고용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매주 목요일마다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보시면 예측치 22만 5천 건보다 실제로는 20만 4천 건으로 생각만큼 이 실직을 당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가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기업은 지금 현재 일손이 모자라서 사람을 많이 뽑고 있고, 또 돈을 더 주고라도 현재는 사람을 뽑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연준이 고용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단계가 임금 상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임금은 한번 올리면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은 버티다 해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이 임금을 올리게 되는데, 근데 이 임금 인상은 물건이나 이 서비스의 원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제 유가라든지 공급망 이슈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이 인플레이션이 확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임금 인상 때문인데, 결국에는 이 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준이 고용시장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려면 고용시장이 꺾여야지 이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이 금리 인하도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오늘 밤에 중요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는데, 보시면 1월 6일 오늘 밤 10시 30분에 바로 이 미국의 실업률이 또 나오게 돼요. 근데 지난달에도 3.7% 완전 고용 상태였는데, 이번 달 역시 3.7%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지금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얼마가 나올지, 또 그것에 따라서 오늘 증시나 이 암호화폐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어제 이 고용 지표가 아직도 노동시장이 강하다는 것이 나오니까 이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렇게 붉게 물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만 초록색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쪽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에너지 분야의 종목들만 초록색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에너지 섹터야말로 인플레이션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봤었고, 작년 한 해 동안도 가장 높은 주가 상승을 보였다는 것을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어제 하루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암호화폐 시장은 그렇게 크게 동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미 증시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 투자 심리와 맞물려서 증시와 함께 가지만, 그래도 올 한 해 동안 이 2023년에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암호화폐 시장의 주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까지의 이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은 이 DCG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작년 5월에 이 루나 사태로 1차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작년 11월에 FTX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지금 이 DCG 그룹까지 그 영향이 미쳤고, 현재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축이었던 이 DCG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사건에 대해서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 제미니 창업자인 카메론 윙클보스가 지금 너네 DCG가 제네시스한테 16억 7,500만 달러 대출을 빚지고 있는데, 이 자금은 이 제네시스가 제미니 언 사용자 등 다양한 채권자들로부터 빚진 돈이다. 그러니까 DCG 너네가 책임지고 돈을 빨리 보내라. 이렇게 공개 서한을 보냈었는데, 이 공개 서한을 받자마자 한동안 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베리 실버트가 바로 리트윗을 했는데, DCG는 제네시스한테
이 16억 달러를 빚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DCG는 제네시스한테 이자를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이 줬고 다음 대출 만기는 2023년 5월이다. 그러니까 이 제네시스가 제미니한테 돈을 못 주고 있는 것을 DCG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제미니와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이 이후로 이 DCG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게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 이 제네시스가 직원을 30%나 더 해고를 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고, 또 이 기사는 국내에서 바로 기사화가 됐는데, 이걸 보면 제네시스가 직원을 30% 추가 감축을 하면서 파산보호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업계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향후 가능한 옵션들을 검토 중인데, 여기에는 챕터 11 파산보호 신청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제네시스도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을 좀 갖게 되는데, 그럼 일단 이 챕터 11부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이 챕터 11은 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망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법원이 이 채무 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를 해주면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길 보시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청산형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 챕터 7에 들어가는데, 그에 반면에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 기업은 챕터 11을 적용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 2002년도에 미국의 델타 항공이나 유나이티드 항공도 이 챕터 11을 신청을 해서 이 기업 회생 절차로 다시 살아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제네시스가 이 챕터 11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일단 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오늘 새벽에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DCG그룹의 자산관리 자회사인 이 HQ 디지털이 해산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HQ 디지털 이 자회사는 현재 35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든 이 DCG는 현금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좀 웃긴 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든 지금 소식들이 뭐 앞서서 30%더 직원들을 해고한다는 소식도 그렇고, 그리고 이 자회사가 사업을 종료한다는 소식도 그렇고, 모두 이 코인데스크를 통해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데스크는 보시면 항상 이 기사 마지막에 이 DCG는 코인데스크의 모회사이기도 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DCG는 자신들의 상황을 자회사인 코인데스크를 통해서 계속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 웃긴데, 또 하나 어제 이 DCG 관련해서 소식이 또 나온 게 뭐냐면, 전 미 재무장관인 이 레리 서머스가 DCG의 고문직을 사임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전 미국 재무장관인 레리 서머스는 DCG가 설립된 1년 후인 2016년부터 DCG의 선임 고문으로 합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일이 터지니까 사임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DCG는 물론 서머스의 개인 홈페이지에도 다 삭제를 하면서 슬그머니 이 빤스런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DCG는 온갖 퍼드가 난무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참 이 트위터가 나오면서 이제는 이 인플루언서의 의견도 기사화가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도 한번 보여드리면, 한 인플루언서가 미국의 SEC가 DCG와 제네시스를 조사 중에 있다라고 밝혔는데, 보시면 이게 출처가 크립토 인플루언서 앤드류가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앤드류의 트윗을 찾아보니까 바로 요건데, DCG와 제네시스가 SEC에서 적극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소식통에 따르면 다수의 내부 고발자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어제 트윗을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앤드류라는 사람이 뭐 지난 FTX 사태 이후로 계속 이 DCG 파산 등을 말하면서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중에 대표적인 한 인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건 이 현재 DCG는 유동성 부족에 처해 있고, 자회사인 제네시스가 회생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고, 그에 따라서 그레이스케일까지 이 리스크가 전이될 수가 있으면서 전반적인 이 어려움을 이 DCG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DCG가 망해서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DCG가 이 백그라운드에는 월가가 있는 만큼
다시 회생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DCG의 영향력은 예전과 비교해서는 앞으로는 크게 반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암호화폐 빙하기는 이 큰손들의 정형적인 이 물갈이와 손바뀜 시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월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이 DCG를 통해서 월가가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펼쳐왔다면 앞으로는 이 월가가 직접적으로 시장 진입을 할 것이고 이것이 가장 큰 변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선두에는 이 블랙록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몇 차례 이 블랙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무려 1경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을 굴리고 있는 운영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작년 8월에 이 블랙록이 기관 대상 비트코인 현물 신탁을 출시했다라는 이런 소식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블랙록이 바로 어제 이 블랙록 산하 펀드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다라는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한 최초의 블랙록 산하 일반 펀드로 미국 CFTC에 등록된 규제 준수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현금 결제형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이 블랙록은 끊임없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두 번째가 아닙니다. 이게 뭐 큰 이슈화가 되진 않았는데 이미 작년 9월에 이 블랙록이 유럽 시장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ETF를 출시를 했고 또 작년 12월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트레이딩 관련 ETF를 출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이 블랙록이 블록체인 관련 이 암호화폐 관련 상품들을 그 어느 때보다 또 그 누구보다 제일 활발하게 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을 알려드리면 작년 연말에 이 코어 사이언티픽이 이 비트코인 채굴 업체인데 지난달 21일에 결국 챕터 11 파산보호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코어 사이언티픽이 비트코인 채굴 업체 중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챕터 11을 신청하고 불과 이틀 뒤에 채권자 그룹에서 거의 4천만 달러를 대출받게 된다고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 최대 암호화폐 채굴 업체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 이게 며칠 전인 1월 2일날 나온 기사인데 이 코어 사이언티픽의 최대 채권자가 바로 블랙록이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길 보면 이 블랙록은 5억 5천만 달러, 약 원화로 6,941억 원 상당의 코어 사이언티픽의 전환사채를 보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의 마지막을 보면 이 코어 사이언티픽이 빚을 갚기 위해 사업을 정리하는 청산을 하지는 않고 계속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최우선 채권자들과 합의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블랙록은 비트코인 채굴 업체에도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현재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굴 업체들을 그냥 쓰러지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블랙록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월가가 코인 거래소를 만든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인 거래소를 만드는 주체는 바로 이 MEMX 멤버들로서 이 멤버 구성원 중에는 그 중심에 블랙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블랙록을 중심으로 한 이 월가가 왜 코인 거래소를 만드는지 진짜 이유를 제가 이 한 트위터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요 나탄이라는 분이 이 금융 쪽 관련해가지고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월가가 코인 거래소를 만드는 이유, 그 배경과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라고 해서 좀 상당히 긴 글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월가가 직접 코인 거래소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뢰의 문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뢰하고 이 월가와 기관이 생각하는 신뢰에는 차원이 다르고 좀 더 복잡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월가와 기관은 거래하는 금액 단위부터가 다르고 그리고 정산 방식도 다르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가하고 기관이 지금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기에는 이 플랫폼 자체가 맞지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스스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탄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서 각종 규제 가이드라인을 따라가기에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적합한, 그리고 세틀먼트 플랫폼과 연동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기반을 갖춘 거래소가 등장하는 것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크립토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큰 선행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한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아마 현물 ETF 출범이 미국 내에서 승인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다음 먹거리를 찾는 월가 플레이어들이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고 이들의 주도로 코인 거래소가 생긴다라는 뉴스는 기관이건 개인 투자자건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이런 트윗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월가가 겉으로는 뭐 비트코인이 사기다, 암호화폐 시장은 망한다 해도 이 물밑에서는 끊임없이 진입을 노리고 있고, 새로운 먹거리이자 이 돈줄인 이 암호화폐 시장을 가만 놔둘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가 언제 생기냐,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 아마 기사에는 이번 달 1월에 생긴다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근데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한 분이 이 월가 거래소 EDXM 현지 담당자한테 이 메일을 보내서 정확하게 언제 출시되는지 물어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관계자가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보시면 우리는 2023년 1분기에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어차피 우리는 이 소매 접근, 그러니까는 개인들이 거래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출시되는 게 아니라 아마 올해 3월 이전에는 출시가 될 것 같고, 여기에 이렇게 개인들이 접근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앞서 이 나탄이라는 분께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 큰 금액을 거래하기 위해서 직접 거래소를 만든다는 얘기가, 이 답변을 보니까 정확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결국 이 월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을 노리고 있고, 그 중심에는 블랙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 빙하기를 통해서 기존에는 간접적으로 이 DCG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면, 이제는 직접 선두에 서가지고 이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이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는 확 바뀔 것이고, 거기에 제도화와 규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은 주류 시장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 상당히 길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암호화폐 시장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는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분명히 다시 한번 기회는 올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